창고 앞에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어요.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내렸습니다. 강민수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김앤 파트너스 법무법인의 변호사 김정우입니다. 이순애 여사님의 유언 집행을 위해 찾아왔습니다. 유언이요.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여사님께서 당신을 유일한 상속인으로 지정하셨습니다. 상속인이요? 하지만 할머니는 폐지를 주우며 사셨는데. 겉보기와는 달리 여사님은 상당한 자산을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변호사는 민수에게 열쇠 하나와 문서를 건넸어요. 이건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아파트 열쇠입니다. 그리고 이 문서는 토지 소유권 등본이에요. 민수는 서류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정말이에요? 네. 강남 재개발 예정 구역 내 대지 300평과 압구정동 아파트 한 채를 상속받으신 겁니다. 현재 시세로 약 100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어요. 100억 원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폐지 줍는 할머니를 도와준 청년의 가슴 따뜻한 사연입니다. 좋아요, 구독은 무료이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변두리 골목길, 비가 내린 후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습한 냄새가 코끝을 찌릅니다. 반지하 원룸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좁은 골목 사이로 지나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이에서 구부정한 허리로 폐지를 줍는 한 할머니의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강민수는 28살 하루하루를 버텨내며 살아가는 청년입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배달 오토바이에 몸을 맡기고 저녁이면 학원 강사 알바를 하며 하루를 마감하죠. 월세 40만 원짜리 반지하 원룸에서 라면과 김치로 연명하는 생활이 벌써 3년째입니다. 오늘도 또 시작이구나. 민수는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내뱉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언제나 피곤해 보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과 거칠어진 손, 그리고 점점 야위어가는 얼굴.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 하나만으로 버텨내고 있었거든요. 오토바이 시동을 걸고 골목을 빠져나가려던 순간 익숙한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순의 할머니였어요. 79살의 할머니는 오늘도 어김없이 폐지 더미 앞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주름으로 가득한 손으로 종이 한 장 한 장을 정성스럽게 정리하시는 모습이 민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저 연세의 폐지를. 나도 힘든데 저분은 얼마나 더 힘드실까. 민수는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자신도 하루하루 살기 바쁜데 저 할머니는 얼마나 더 절박한 심정으로 하루를 버티고 계실까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편의점에 들러 물 한 병과 삼각김밥 하나를 사들고 나왔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민수에게는 하루 생활비에 적지 않은 부분이었어요. 그래도 할머니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순애는 고개를 들어 민수를 바라봅니다. 깊은 주름 사이로 따뜻한 미소가 번졌어요. 내가 뭐라고 이렇게 챙기니? 내가 내 손주 같구나. 할머니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정성만큼은 진실했습니다. 민수는 괜찮다는 듯 손을 흔들며 오토바이에 올라탔어요. 그냥 건강하게 지내세요. 전 배달 가봐야 해서요. 이런 일상이 반복된 지도 벌써 반년이 넘었습니다. 민수와 순애 서로 다른 세대지만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서로에게 작은 위로가 되어주고 있었어요. 민수는 할머니를 보며 자신의 할머니를 떠올렸고 순애는 민수를 보며 멀리 떨어져 사는 손주들을 생각했습니다. 배달을 하며 도시를 누비는 동안 민수는 생각에 잠겼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언제쯤 안정된 삶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늦게 학원 강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시 순애를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폐지를 정리하고 계셨어요. 아직도 일하세요? 나이 들면 잠도 안 와서 말이야. 그냥 손이 바빠야 마음이 편해. 순애의 대답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하루를 버텨내고 있는 거겠죠. 민수는 할머니께 안녕히 주무시라는 인사를 건네고 반지하 원룸으로 들어갔어요. 좁은 방 안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며 민수는 오늘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하루였지만 그 속에서도 작은 온기를 느낄 수 있었어요. 할머니와의 짧은 만남, 그 속에서 서로에게 건네는 따뜻한 마음이 하루의 피로를 조금이나마 달래주었습니다. 며칠 후 화요일 오후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배달을 마치고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언제나 그 자리에 있던 순애 할머니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폐지 더미만 어지럽게 흩어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안 계시네. 민수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혹시 다른 곳으로 가셨나 싶어 골목 안쪽까지 살펴봤지만 할머니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배달을 나가기 전에 먼저 골목을 확인해 봤습니다. 여전히 할머니는 보이지 않았어요. 혹시 몸이 아프신 건 아닐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어디 사시는지도 모르고 연락처도 없으니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오후 3시쯤 민수는 마지막 배달을 마치고 골목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골목 입구에서 누군가 쓰러져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가까이 가보니 순애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민수는 황급히 달려가 할머니를 흔들었습니다. 순애는 의식을 잃은 채 바닥에 누워 있었고 얼굴색이 창백했어요. 손을 대보니 체온도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민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119를 불러야 할지, 택시를 잡아서 병원으로 데려가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119를 부르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았고 할머니의 상태가 위급해 보였습니다. 택시요. 민수는 큰 길로 나가 손을 흔들며 택시를 잡았습니다. 다행히 한 대가 멈춰 섰어요. 기사님, 응급 환자입니다.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빨리 가주세요. 응급 환자라고? 택시 기사는 당황했지만 민수가 할머니를 부축해서 태우는 모습을 보고는 곧바로 병원을 향해 달렸습니다. 가는 동안 민수는 할머니의 손목에서 맥박을 재어봤어요. 다행히 약하지만 맥박이 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실 거예요. 곧 병원 도착해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들이 할머니를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민수는 접수대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어요. 보호자가 누구세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길에서 쓰러져 계셔서 데려왔거든요. 가족분이 아니시면 보호자가 될 수 없어요. 가족분 연락처 아세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에 대해 아는 것이라곤 이름과 나이뿐이었거든요. 가족이 있는지 어디 사시는지도 몰랐어요. 1시간쯤 지나자 의사가 나왔습니다. 환자 상태가 심각합니다. 영양실조와 탈수 증세가 심하고 당뇨 합병증도 있어 보여요.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응급수술이요? 네, 하지만 보호자 동의서와 수술비 선입금이 필요해요. 대략 2천만 원 정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민수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2천만 원이라니, 그건 자신이 전세자금으로 모아둔 전 재산과 같은 금액이었어요. 지금 당장 수술 안 하면 위험한가요?
네, 시간을 끌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민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2천만 원 자신이 3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어요. 이 돈으로 이사를 가서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려고 했던 계획이 모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창백한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동안 골목에서 만났던 따뜻한 미소, 자신을 손주처럼 챙겨주셨던 마음이 생각났습니다. 수술 진행해 주세요.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꺼냈습니다. 보호자 동의서도 써주셔야 해요. 제가 보호자가 될 수 있나요? 응급 상황이니까 가능합니다. 하지만 책임이 따라요. 민수는 동의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 순간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수술이 시작되고 민수는 병원 복도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니 통장 잔액이 거의 바닥이 나 있었어요. 3년 동안의 노력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셈이었습니다. 내가 뭔 짓을 한 거지?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할머니가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건강을 회복하시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수술실 불이 꺼졌습니다. 의사가 나와 말했어요. 다행히 수술 잘 끝났습니다. 며칠 더 지켜봐야겠지만 위험은 넘긴 것 같아요. 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회복실로 옮겨진 할머니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자신의 인생에도 새로운 국면이 펼쳐질 것 같다고 말이에요. 수술 다음 날 민수는 일찍 병원을 찾았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할머니가 무사히 깨어나실지, 그리고 자신이 한 일이 옳았는지 계속 생각하느라 뒤척이기만 했거든요. 회복실에 들어서자 할머니는 아직 깨어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각종 의료기기에 둘러싸인 채 조용히 숨을 쉬고 계셨어요. 민수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빨리 일어나세요. 걱정돼요. 병실 안은 고요했습니다. 가끔 의료기기에서 나는 삐삐 소리와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어요.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전세금이 모두 떨어진 지금 다음 달 월세도 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동안 모아둔 비상금까지 털어서 생활비로 써야 할 판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사람의 생명 앞에서 돈은 그저 종이 쪼가리에 불과했거든요. 오후쯤 되자 옆 병실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민수는 문소리에 고개를 돌렸어요. 형님,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더 이상 돈 쓸 수 없어요. 포기라니. 우리 아버지인데 어떻게 포기해. 그래도 한계가 있잖아요. 벌써 집까지 팔았는데 뭘 더 어떻게 해요? 옆 병실 가족들이 치료비 문제로 다투는 소리였습니다. 민수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돈 때문에 가족끼리 갈라지는 현실이 너무 처참했거든요. 돈 때문에 가족도 갈라지는데 난 무슨 용기로 남의 병원비를 냈을까? 민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자신도 이제 곧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 같았어요. 할머니의 후속 치료비는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생각만 해도 막막했습니다. 그때 순애 할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어디지? 할머니, 깨어나셨어요. 민수는 벌떡 일어나 할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순애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여긴 병원인가? 네, 할머니가 골목에서 쓰러지셔서 제가 모셔왔어요. 수술도 받으셨고요. 순애는 민수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눈가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내가 날 살렸구나. 괜찮으세요? 어디 아픈 데는 없으세요? 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민수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수술비는 얼마나 들었니? 민수는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2천만 원이라고 말하면 할머니가 얼마나 부담스러워 하실지 뻔했거든요. 그냥 별로 안 들었어요. 걱정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라. 수술비가 별거 아닐 리가 있나. 얼마나 들었는지 솔직히 말해봐. 순애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어쩔 수 없이 솔직히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2천만 원 정도요. 하지만 정말 괜찮아요. 순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천만 원. 내가 가진 돈을 다 쓴 거구나. 어떻게 아세요? 내 얼굴만 봐도 알겠다. 그 돈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돈인지도 알고. 순애는 눈물을 흘리며 민수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난 죽었을 게다. 내가 반드시 은혜를 갚을게. 민수는 괜찮다는 듯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건강만 찾으시면 돼요. 전세금쯤은 다시 모으면 되니까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장 다음 달 월세부터가 문제였거든요. 배달과 학원 강사 알바로 버는 돈으로는 생활비도 빠듯한 상황이었어요. 민수야, 정말 고맙다. 내 평생 이런 은혜는 처음 받아본다. 순애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혜라니요. 그냥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당연한 일이라고? 요즘 세상에 남의 일에 이렇게 나서는 사람이 어디 있겠니? 내가 아니었으면 난 길바닥에서 죽었을 거야. 순애는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 눈빛에는 깊은 감사와 함께 뭔가 결심 같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민수는 집에 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순애가 붙잡았습니다. 민수야, 잠깐만. 할 말이 있다. 네, 말씀하세요. 나도 이제 나이가 많아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도와주니까 마음이 놓인다. 순애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내가 비록 폐지를 줍고 살지만 완전히 가진 게 없는 건 아니야. 내 은혜는 꼭 갚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민수는 할머니의 말이 단순한 인사치레라고 생각했습니다. 폐지를 주어서 하루하루 연명하시는 분이 무슨 큰 돈을 갚을 수 있겠어요.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전 정말 괜찮아요. 하지만 순애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민수는 그 시선이 왠지 모르게 깊고 의미심장하다고 느꼈지만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집으로 돌아가 현실을 직시해야 했어요. 통장 잔액은 바닥이었고 다음 주면 월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할머니가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일주일 후 민수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집주인 아줌마가 반지하 원룸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강민수 씨, 집세 언제 낼 거예요? 벌써 일주일이나 늦었잖아요. 민수는 문을 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곧 마련해서 드릴게요. 조금만 더라니. 매달 이런 식이면 저도 곤란해요. 당장 내일까지 안 내시면 계약 해지해요. 집주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민수는 애써 웃으며 말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까지 꼭 준비하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막막했어요. 현재 통장에는 10만 원도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배달 알바와 학원 강사로 버는 돈으로는 생활비도 빠듯한데 월세 40만 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고 방 안에 주저앉은 민수는 머리를 감쌌어요. 어떻게 하지? 정말 거리로 나앉게 생겼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오토바이 정비소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민수 씨, 오토바이 수리 견적 나왔는데요. 엔진 교체하고 여러 부품 갈아야 해서 1,0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1,000만 원이요?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며칠 전 배달 중에 접촉사고가 나서 오토바이를 맡겨둔 상태였는데 수리비가 생각보다 훨씬 많이 나온 거예요. 네, 엔진 부분이 많이 망가져서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 며칠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민수는 절망감에 빠졌어요. 오토바이가 없으면 배달 일도 할 수 없고 그러면 수입원 자체가 끊어지는 거였거든요. 하지만 1,000만 원이라는 수리비는 현재 상황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골에 계신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민수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네, 엄마. 잘 지내요. 목소리가 왜 이렇게 힘이 없니? 무슨 일 있어? 민수는 괜찮다고 말하려다가 결국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할머니 병원비 이야기부터 현재 처한 곤란한 상황까지 모든 걸 말했습니다. 민수야, 너 언제까지 이렇게 살래? 그냥 공장이라도 들어가라.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가득했어요. 남의 병원비를 내가 왜 내? 너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차라리 고향으로 내려와서 안정된 일 찾아라. 엄마, 저는 괜찮아요. 조금만 더 버텨보려고요. 조금만 더라니. 내가 언제까지 그 좁은 반지하에서 고생할 거야? 현실을 좀 봐라, 민수야. 전화를 끊고 나서 민수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어머니 말이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객관적으로 보면 자신의 선택은 너무 무모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선택한 길이 이렇게 무모했나? 왜 나는 늘 바닥을 치는 걸까?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학원에 나가서 원장에게 급여 선지급을 부탁해 봤어요. 미안한데 이번 달 급여 좀 미리 받을 수 있을까요? 급한 일이 생겨서요. 급여 선지급? 그거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무슨 일이야? 민수는 사정을 설명했지만 원장의 대답은 차가웠어요. 민수야, 나도 사정이 있어. 학원 운영도 빠듯한데 선지급은 어려워. 발길을 돌린 민수는 친구들에게 연락해봤어요. 하지만 반응은 시원치 않았습니다. 야, 너 왜 그렇게 오지랖이냐? 네 팔자 네가 꼰 거야. 남의 할머니 병원비를 왜 내가 내? 정신 차려라. 나도 요즘 힘들어서. 미안해. 친구들의 차가운 반응에 민수는 더욱 절망스러워졌어요. 정말 자신이 잘못 생각한 걸까요? 사람을 도우려다가 자신만 망하게 된 건 아닐까요? 오후에 병원에 들러 할머니 안부를 확인했어요. 순애는 많이 회복된 상태였습니다. 민수야, 오늘은 얼굴이 왜 그렇게 어두우니? 아, 그냥. 조금 피곤해서요. 거짓말하지 마라. 무슨 일 있지? 민수는 괜찮다고 우겼지만 순애는 계속 캐물었어요. 결국 민수는 현재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내 때문에 내가 이런 고생을 하고 있구나. 순애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알아서 해결할 문제예요. 알아서 해결한다고? 집에서 쫓겨날 판인데? 순애는 민수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민수야, 조금만 더 기다려라. 내가 꼭 해결해 줄 테니까.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 정말 괜찮아요. 하지만 순애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뭔가 계획이 있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일까지 월세를 내지 못하면 정말 거리로 내몰리게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휴대폰을 보니 미납 요금 때문에 곧 정지될 예정이라는 문자까지 와 있었어요. 내가 왜 이 길을 택했지?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결국 난 아무것도 아닌 놈이었구나. 민수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어요.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품어왔던 희망들, 더 나은 삶에 대한 꿈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 했어요. 새벽이 되자 민수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쫓겨날 거라면 미리 준비해두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몇 벌 안 되는 옷가지와 몇 권의 책, 그리고 소중한 물건들을 박스에 담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건가? 창밖으로 보이는 골목길을 바라보며 민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그 골목에서 처음 만났던 순애 할머니,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집주인 아줌마의 문 두드리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침 8시였어요. 예상했던 일이지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강민수 씨, 문 열어요. 민수는 천천히 문을 열었어요. 집주인 아줌마는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월세 준비됐어요? 죄송합니다. 아직 준비가. 그럼 나가야죠. 오늘 중으로 짐 빼세요. 다른 세입자도 기다리고 있거든요. 하루만 더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안 돼요. 이미 충분히 기다려줬어요. 오늘 저녁까지 나가지 않으면 짐 버릴 거예요. 집주인은 단호하게 말하고 돌아섰어요. 민수는 문을 닫고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거리로 내몰리게 된 거였어요. 점심때쯤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보호자 되시는 분이시죠? 환자분 상태가 다시 나빠져서 중환자실로 옮겼습니다. 빨리 오셔야겠어요. 민수는 황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중환자실 앞에서 의사와 만났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고 의식을 잃으셨어요. 추가 검사가 필요한데 비용이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얼마나요? 대략 500만 원 정도. 그런데 현재 입원비도 밀려 있는 상황이라서요. 민수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미 바닥난 통장에서 500만 원을 어떻게 마련한다는 건지 막막했습니다. 일단 응급처치는 해주세요. 돈은 제가 마련해 볼게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절망적이었어요. 어디서 그런 돈을 구한다는 건지 방법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중환자실 창문 너머로 순애 할머니를 바라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있는 모습이 너무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할머니,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민수는 벽에 기댄 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어요. 친구들 말이 맞는 건 아닐까요? 자신의 능력도 모르고 무작정 선량한 일을 하려다가 결국 모든 걸 망친 건 아닐까요? 오후에 휴대폰이 정지되었어요. 요금을 내지 못해서였습니다. 이제 연락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민수는 공중전화를 찾아 몇 군데 더 전화해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출도 안 되고 정말 막다른 길이네. 저녁 무렵 민수는 반지하 원룸으로 돌아왔어요. 집주인 아줌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안 나갔어요? 빨리 짐 챙기세요. 지금 나갈게요. 민수는 미리 정리해둔 박스 몇 개를 들고 방을 나섰어요. 3년 동안 살았던 공간을 뒤돌아보니 서글펐습니다. 비록 좁고 습했지만 나름대로 안식처였거든요. 이제 어디서 잘까? 길거리에 박스들을 내려놓고 민수는 망연자실했어요. 찜질방에서라도 하룻밤 버텨야 할지 아니면 지하철역에서 밤을 새워야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어요. 민수야. 돌아보니 동네 슈퍼 아주머니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짐을 들고 서 있어? 민수는 사정을 간단히 설명했어요. 아주머니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참,
착한 일 하다가 이런 고생을 하네. 우리 가게 창고라도 하룻밤 써볼래? 정말요? 고마워요. 비록 창고였지만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민수는 박스들을 창고에 옮기고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누웠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추위가 몰려왔어요. 얇은 이불 한 장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순애 할머니 걱정까지 더해져서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가 정말 잘못 생각한 걸까? 민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을 되돌아봤어요. 할머니를 도우려던 마음은 진심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삶만 망가뜨린 셈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어요. 정지된 줄 알았는데 응급전화는 받을 수 있었나 봐요.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보호자 되시는 분이세요? 환자분이 깨어나셨는데 계속 민수를 찾고 계셔서요. 가능하시면 와보세요. 민수는 서둘러 병원으로 갔어요. 중환자실에 들어가니 순애 할머니가 힘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할머니, 깨어나셨어요? 민수야, 내가 왔구나. 순애의 목소리는 가늘고 약했어요. 할 말이 있어서 너를 불렀다. 네, 말씀하세요. 순애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민수의 손을 잡았어요. 민수야, 미안하다. 내 때문에 내가 이런 고생을 하고 있구나.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선택한 일이에요. 아니야. 내가 너무 무책임했어. 하지만 곧 모든 걸 해결해 줄 테니까 조금만 더 견뎌라. 순애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민수는 더 이상 기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너무도 냉혹했거든요. 할머니, 그냥 건강만 찾으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아니야, 민수야. 내가 꼭 보답할 테니까. 순애는 말을 하다가 다시 의식을 잃었어요. 민수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결국 난 아무것도 아닌 놈이었구나. 새벽이 되자 민수는 절망감에 휩싸였어요.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연락할 사람도 없는 상황. 게다가 할머니의 병원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 길을 택했지?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모든 게 무너지는 듯한 절망 속에서 민수는 깨달았어요. 선량한 마음만으로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훨씬 높고 견고했다는 것을 말이에요. 며칠 후 민수는 창고에서 잠을 자며 근근히 버티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도보로 이동하며 배달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만 골라서 일했습니다. 오토바이가 없으니 수입도 반토막이 났죠. 학원 강사 일도 계속 지각하게 되자 원장이 불쾌했어요. 민수야, 요즘 너 상태가 말이 아니야. 학생들한테도 영향 가고.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조심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야. 이번 달로 그만두는 게 어때? 결국 학원 강사 일마저 잃게 되었어요. 이제 남은 건 도보 배달뿐이었는데 그것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오후에 병원에 들러 할머니 상태를 확인했어요. 순애는 많이 회복된 듯 보였지만 여전히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민수야, 넌 요즘 어디서 자니? 편의점이나 찜질방에서요. 괜찮아요. 괜찮다니. 내 때문에 내가 이런 고생을. 순애는 눈물을 글썽이며 민수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정말 괜찮다니까요. 곧 해결될 거예요. 하지만 민수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어요. 사실 어떻게 해결할지 전혀 방법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 되시는 분이시죠? 원무과에서 오시라고 하네요. 민수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분명 병원비 때문일 거였습니다. 원무과에 가니 직원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현재까지 밀린 병원비가 800만 원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800만 원이요? 네, 중환자실 입원비와 각종 검사비, 약값 등이 누적된 금액이에요. 일주일 안에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민수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800만 원이라니 현재 자신에게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만약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퇴원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환자분 상태상 위험할 수도 있지만요. 민수는 절망감에 빠졌어요. 할머니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돈을 마련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병실로 돌아가는 길에 민수는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머리를 감싸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정말 어떻게 해야 하지? 그때 옆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어요. 힘들어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돌아보니 중년 여성이었어요. 같은 층 다른 병실 보호자 같았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저도 비슷한 처지라서요. 병원비 때문에 고민이시죠?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 아버지도 몇 달째 입원 중인데 정말 끝이 안 보여요. 형제들끼리 돈 문제로 싸우기만 하고 여성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이 묻어났어요. 그래도 가족이 있으시잖아요. 저는 혼자서 감당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더 힘드시겠네요. 민수는 자신의 처지를 간단히 설명했어요. 여성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남의 할머니 병원비를요? 세상에. 요즘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후회하고 있어요. 제 능력을 넘어선 일이었나 봐요. 후회하실 일 아니에요. 정말 귀한 마음이세요. 하지만 현실은 참 냉정하죠. 대화를 나누다 보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자신만 이런 고생을 하는 게 아니라는 위로도 되었고요. 저녁 무렵 민수는 다시 순애의 병실로 갔어요. 할머니는 깨어 있었습니다. 민수야, 와서 앉아라. 네, 할머니. 순애는 민수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너 많이 야위었구나. 제대로 못 먹고 있지? 괜찮아요. 요즘 다이어트 중이에요. 거짓말하지 마라. 눈 밑 다크서클 봐라.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잖니. 순애는 민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민수야, 내 삶은 헛것 같지만 내 덕에 마지막에 사람다운 따뜻함을 느꼈다. 할머니, 정말이야. 내가 살아온 79년 중에서 가장 따뜻한 순간이었어. 내가 내 손을 잡아준 순간 말이야. 순애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꼭 기억해라, 민수야. 돈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걸. 너는 돈은 없을지 몰라도 금덩어리보다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마음만으로는 세상을 살 수 없잖아요. 그래, 현실은 냉정하지. 하지만 그런 냉정한 세상에서도 너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게 기적이야. 순애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민수야, 내가 죽으면.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야, 들어야 해. 내가 죽으면 슬퍼하지 마라. 대신 내가 보여준 그 따뜻함을 계속 간직해라.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난 비록 가진 건 없어도 사람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순간 민수 안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났어요. 절망과 좌절로 꺼져가던 불꽃이 다시 조금씩 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할머니, 저 포기하지 않을게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볼게요. 그래, 그 마음이야. 포기하지 마라, 민수야. 순애는 힘없이 미소 지으며 민수의 손을 더욱 꽉 잡았어요. 그날 밤 민수는 창고에 누워 생각했어요. 비록 현실은 어렵지만 자신이 했던 선택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말처럼 돈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니까요.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포기하기엔 아직 이르다. 민수는 다짐하며 잠에 들었어요. 희미하게 꺼져가던 희망의 불꽃이 다시 살아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새벽 민수는 병원에서 급하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순애 할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빨리 오세요. 환자분이 위험한 상황입니다. 민수는 서둘러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중환자실 앞에는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할머니 상태가 어떠세요?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민수는 중환자실 창문 너머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각종 의료기기에 둘러싸인 채 힘겹게 숨을 쉬고 계셨어요. 제발 괜찮으시길. 몇 시간을 기다린 끝에 할머니가 잠시 의식을 되찾으셨어요. 의사의 허락을 받아 민수는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민수야, 왔구나. 순애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어요. 할머니, 힘내세요. 곧 나아지실 거예요. 아니야. 내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그런 말씀 마세요. 순애는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민수의 손을 잡았어요. 민수야, 고맙다. 정말 고마웠어. 할머니, 내가 죽어도 슬퍼하지 마라. 너 때문에 내 인생 마지막이 따뜻했으니까. 순애는 숨을 고르며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너는 꼭 행복해져야 해. 그 따뜻한 마음 잃지 말고. 네, 할머니. 약속드릴게요. 고맙다. 정말 고마웠어, 민수야. 순애는 그렇게 말하고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의료진들이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환자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민수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비록 혈연 관계는 아니었지만 진짜 가족을 잃은 것 같은 아픔이었습니다. 장례 준비는 민수가 혼자 해야 했어요. 순애에게는 가족이 없었거든요. 친척들을 찾아보려 했지만 연락이 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참 쓸쓸하시겠다. 민수는 최소한의 장례비마저 마련하기 어려웠지만 동네 슈퍼 아주머니와 몇몇 이웃들이 조금씩 도움을 주었어요.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조문객도 거의 없었어요. 민수와 몇몇 이웃들만이 순애를 배웅했습니다. 할머니, 편히 쉬세요. 정말 고마우셨어요. 화장을 마치고 유골함을 받은 민수는 마음이 허전했어요. 이제 정말 혼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민수는 창고에서 막막한 현실을 마주해야 했어요. 할머니는 돌아가셨지만 병원비는 그대로 남아 있었고 여전히 갈 곳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오후쯤 창고 앞에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어요.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내렸습니다. 강민수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김앤파트너스 법무법인의 변호사 김정호입니다. 이순애 여사님의 유언 집행을 위해 찾아왔습니다. 유언이요? 민수는 당황했어요. 할머니가 유언을 남기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네, 이순애 여사님께서 생전에 공증받은 유언장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여사님께서 당신을 유일한 상속인으로 지정하셨습니다. 상속인이요? 하지만 할머니는 폐지를 주우며 사셨는데 겉보기와는 달리 여사님은 상당한 자산을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변호사는 민수에게 열쇠 하나와 문서를 건넸어요. 이건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아파트 열쇠입니다. 그리고 이 문서는 토지 소유권 등본이에요. 민수는 서류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정말이에요? 네, 강남 재개발 예정 구역 내 대지 300평과 압구정동 아파트 한 채를 상속받으신 겁니다.
현재 시세로 약 100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어요. 100억 원이요? 민수는 눈앞이 아득해졌어요. 폐지를 줍던 할머니가 100억 원의 재산을 가지고 계셨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사님께서 남기신 편지도 있습니다. 변호사가 건넨 편지를 열어보니 할머니의 손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민수야, 놀랐지? 나도 젊었을 때는 부자였단다. 하지만 자식들이 모두 돈만 바라보고 떠나가서 혼자 살게 되었어. 그래서 일부러 가난하게 살았지.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말이야. 그 사람이 바로 너였구나. 이제 이 재산으로 내가 꿈꾸던 일들을 해보렴. 하지만 돈에 마음을 빼앗기지는 말거라. 내 그 따뜻한 마음이 가장 소중한 거야. 민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할머니의 마지막 선물이 이렇게 클 줄이야.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법적 절차는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이 재산은 모두 당신 것입니다. 변호사는 필요한 서류들을 설명하고 돌아갔어요. 민수는 손에 든 열쇠를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세상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뒤바뀐 순간이었어요. 어제까지 거리를 헤매던 자신이 갑자기 100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게 된 거였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민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순애 할머니의 마지막 선물, 그것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후 민수는 압구정동 아파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고층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니 아직도 현실감이 들지 않았어요. 손에 든 열쇠가 정말 이곳 문을 열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정말 여기가 내 집이 될 수 있는 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에 올라가 문 앞에 섰어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넣고 돌리니 문이 열렸습니다. 넓고 깔끔한 거실, 큰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한강뷰가 펼쳐졌어요. 와! 민수는 감탄사를 내뱉으며 천천히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방 3개에 화장실 2개, 그리고 드레스룸까지 있는 넓은 공간이었어요. 지금까지 살았던 반지하 원룸과는 차원이 다른 곳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니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웠거든요. 갑작스럽게 얻은 이 큰 재산을 과연 잘 관리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돈이 자신을 변하게 만들지는 않을지 걱정이었어요. 할머니,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민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할머니가 남긴 편지를 다시 꺼내 읽어봤습니다. 돈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할머니의 당부가 다시 한번 마음에 와닿았어요. 며칠 동안 민수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이 넓은 집에 있으니 오히려 외로움이 더 커졌어요. 그동안 고생스럽지만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던 일상이 그리워졌습니다. 일주일 후 민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단순히 이 재산을 개인적으로 누리기보다는 할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하고 싶었거든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재단 설립에 대해 상담받았습니다. 재단을 설립하시려는 거군요. 어떤 목적의 재단인가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청년들과 독거 어르신들을 돕는 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좋은 취지네요. 이순의 장학재단이라고 명명하시는군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의 이름을 딴 재단으로 할머니가 보여주신 따뜻함을 세상에 전하고 싶었거든요. 재단 설립 과정에서 민수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법적 절차부터 시작해서 재단 운영 방식, 후원 대상 선정 기준 등 새로운 분야였지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한 달 후 이순의 장학재단이 정식으로 설립되었어요. 민수는 재단 사무실을 할머니와 처음 만났던 그 동네 근처에 마련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재단의 첫 번째 사업은 생활고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주거 지원을 해주는 것이었어요. 민수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을 다른 청년들이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급식 서비스였어요. 할머니처럼 홀로 지내시는 어르신들이 따뜻한 식사라도 드실 수 있도록 하고 싶었거든요. 재단 운영 초기에는 시행착오도 많았어요. 하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당부를 기억하며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나갔어요. 몇 달이 지나자 재단의 활동이 언론에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젊은 나이에 거액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민수의 이야기가 화제가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리셨나요? 기자가 물어보자 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저에게 이 모든 걸 가르쳐 주신 분이 계세요. 돈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걸 알려주신 분이죠. 인터뷰 기사가 나간 후 더 많은 사람들이 재단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기부도 늘어났고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수는 재단 사무실에서 일을 마치고 할머니와 처음 만났던 그 골목을 걸었어요. 예전에 할머니가 폐지를 줍던 자리에는 이제 작은 화단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잘하고 있죠? 민수는 화단에 심어진 꽃들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봄꽃들이 예쁘게 피어나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어요. 민수야. 돌아보니 동네 슈퍼 아주머니였습니다.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너 요즘 대단하다던데? 신문에도 나오고. 민수는 부끄러운 듯 웃었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긴. 내가 하는 일 보면 정말 대단해. 그 할머니가 하늘에서 얼마나 뿌듯해 하실까. 아주머니의 말에 민수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저녁이 되어 아파트로 돌아온 민수는 거실 창가에 서서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강물에 반사되어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돈은 사라지지만 마음은 남는다. 내가 받은 따뜻함을 이제는 내가 돌려줄 차례다. 민수는 할머니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다짐했어요. 이 재산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따뜻함을 만들어가는 도구라는 것을. 그리고 할머니가 마지막에 보여주신 그 사랑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진정한 상속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어요. 그 불빛들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고 그 안에는 희로애락이 담겨 있을 거예요. 민수는 그 모든 삶들이 조금이라도 더 따뜻해질 수 있도록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화사하게 피어나는 봄꽃처럼 민수의 미소도 환하게 번졌어요. 희로애락의 끝에서 찾아온 따뜻한 감정 치유,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